뉴질랜드에서 한 남성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괜찮은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집으로 가져온 물건들 가운데에는 유독 눈에 띄는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겉면이 테이프로 여러 겹 단단히 감겨있는 어딘가 수상한 가방들이었죠. 아마 그는 그 안에 값나가는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잘만 하면 다시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남성은 그 가방을 집에 가져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넘겨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뉴질랜드로 함께 가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슬프고 그리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모든 것은 1980년 한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이름은 이하경.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녀의 가족 분위기가 꽤나 독특했다는 점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기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이하경이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을 끝내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대한 치료나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그저 혼자서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뉴질랜드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이하경이 13살이던 1993년에 이주하면서부터였죠. 하지만 1998년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호텔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2년 동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뉴질랜드에서는 친구들이 그녀를 자스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녀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지역 교회에 성실하게 다녔고 일요일이면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까지 가르칠 정도였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인생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한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관계도 금세 깊어졌어요. 결국 오클랜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006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클랜드의 파파토에토의 지역에 큰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아이는 결혼 3년 뒤인 2009년 9월에 태어나요. 이름은 유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리고 2012년 3월 둘째 민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우는 9승9개월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후 발음 문제를 겪게 돼요. 이 일은 이하경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혹여 아들이 학교에서 이 신체적 특징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몹시 걱정했고 아들이 9승9개월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 유나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그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아이로 자랍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티가 나는 그런 아이였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주변까지 밝게 만들 정도였어요. 몇 년 뒤에도 민우도 같은 학교에 입학합니다. 몇 년 뒤에는 민우도 같은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역시 교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었어요. 물론 누나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장난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밝고 매력적인 아이였습니다. 이한과 이하경은 아이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부모였어요. 다정하고 친절했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이곳은 범죄 사건 채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가족의 삶은 서서히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2017년 3월경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안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식도암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하경의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이하는 삶의 중심 그 자체였죠.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하는 공항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수입을 벌고 있었고, 이하경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감정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한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이한은 그녀의 버팀목이었고 가장 큰 사랑이었고, 그녀는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의사들 역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2017년 11월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병세가 깊어집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한국으로 향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다른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왔을 때 이안의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마르고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하경의 정신도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어두운 생각에 빠져들었고 깊은 우울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한이 죽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점점 더 위험한 말까지 꺼내기 시작해요. 아이들과 함께 죽고 싶어. 이런 생각들은 주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이하경의 어머니를 이춘자라고 부를게요. 하지만 이춘자는 이 말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슬픔에 잠겨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하경이 얼마나 힘들고 길을 잃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해준 건 단 하나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 그런 말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며 위로하고 타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하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자동차 열쇠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이하경은 확신해 버립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 아이들과 함께 죽을 거야. 그녀는 끝까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한이 병원에 입원하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경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병원에 머물렀어요. 거의 면회 시간 내내 그 자리를 지켰죠.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아이들이 이미 잠든 시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를 리는 없었겠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까지는 몰랐을진 몰라도 아빠가 집에 없고 많이 아프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한의 형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곧 세상을 떠날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한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나와 민우에게도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하경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한의 형제는 그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2017년 11월 22일 이한은 세상을 떠납니다. 3월에 진단을 받고 11월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고작 8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일입니다. 이한이 세상을 떠난 뒤 이하경은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 모든 힘든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좋은 추억을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이한의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가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죽고 싶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이춘자와 또 한 번 굉장히 음울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자 이춘자가 결국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 네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하지만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돌볼게. 너는 네 마음대로 해. 솔직히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조금 낯설죠. 그런데 이하경의 반응은 더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엄마, 영어도 못하잖아. 내가 어떻게 애들을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애들을 돌볼 수나 있겠어?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웃어버립니다. 그렇게 대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어머니 이춘자는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일 뿐이라고, 딸이 진심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하경이 처음 떠난 여행지는 호주의 골드코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거의 모든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해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이춘자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하죠. 그래도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건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하경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뉴질랜드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없이 오직 아이들과 셋이서 떠나요. 특히 타우포, 퀸스타운 같은 뉴질랜드의 유명 여행지들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뉴질랜드 내에서도 물가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특히 퀸스타운은 뉴질랜드의 모나코라 불릴 만큼 숙박과 외식 비용이 비싸기로도 유명한데요. 이하경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힐튼 호텔에 머물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계속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행은 한국으로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서 무려 2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달 동안 그녀가 쓴 돈은 무려 2,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에만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었어요. 단순한 휴가 비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돈이죠. 도대체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저렇게 펑펑 돈을 쓰는 걸까? 남편 이한의 생명보험금은 하나 2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녀는 지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의존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그 돈을 대부분 고급 호텔과 여행에 써버립니다. 물론 이걸 단순히 비난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견디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조금은 놀랍고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충분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한국 여행, 2017년에서 12월에서 2018년 2월 초 2달 동안 이어진 한국 여행 이후 2018년 4월 13일 8살 딸 조윤아 양이 학교에 마지막으로 출석했고 그날 이후부터 아무도 더 이상 이하경과 유나 그리고 민우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이 흐른 뒤 이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춘자는 딸 이하경과 연락이 닿지 않자 뉴질랜드 경찰서와 한국 영사관을 찾아다니며 손주들의 행방을 수년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제는 그녀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녀의 말은 마치 이하경이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난 것처럼 들렸어요. 남편이 죽은 뒤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을 뿐이고 그가 성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식이었죠. 경찰의 눈에는 이 사건이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더 이상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하경과 유나, 민우가 사라진 지 무려 4년. 2022년 6월이 되어서야 이춘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한국인 의사, 정확히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현재 한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하경은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춘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딸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묻습니다. 유나와 민우는 어디 있니? 하지만 이하경은 그 질문을 피합니다. 화제를 돌리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 아이 없어. 그녀는 분명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부탁만 합니다. 휴대폰을 사달라, 콘택트 렌즈와 옷을 사달라. 결국 이춘자는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을 의사들에게 맡긴 채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8월 한 창고형 보관 업체에서 경매가 열립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데요. 보관함을 빌리던 고객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업체는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 그 다음 절차는 단순합니다. 보관함 안의 모든 물건을 통째로 경매에 넘기는 것.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남성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관함 하나의 모든 내용물을 낙찰받게 됩니다. 아마 하나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보관함 전체를 통째로 산 것 치고는 꽤 괜찮은 거래였죠.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2개의 여행 가방. 마치 안에 중요한 무언가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비닐로 감싸져 있었고 그 위를 테이프로 단단히 둘러놓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테이프를 찢고 비닐을 뜯어냅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강한 악취가 퍼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웅크린 상태의 사람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손을 멈춥니다. 가방에서 떨어져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도착해 2번째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도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경찰에게는 2가지 사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 시신들은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2번째, 이 시신들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간, 그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무려 4년. 아이들은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 옷을 입고 있었고 패딩 점퍼까지 입은 상태였어요. 경찰은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임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 그 보관함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자스민 리, 이하경. 4년 전 2아이 유나와 민우가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뉴질랜드 시민이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죠? 그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2구의 시신은 바로 유나와 민우였습니다. 그들은 2018년에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6살과 8살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부 내용은 이하경 본인이 직접 진술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2018년 6월 27일,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 접속이 아니라 두 아이의 계정이 모두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닉네임도 남아 있었어요. 민우는 히어로 민우, 유나는 프린세스 유나 35. 이름만 보면 정말 평범하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날 아이들은 게임 내에서 트로피도 획득합니다. 그 기록이 플레이스테이션 시스템에 남았고 경찰은 그것을 통해 이 순간이 아이들의 마지막 생존 흔적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아이들이 바로 그날 혹은 그 직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던 그 시간, 친모 이하경은 밖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서류를 접수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아이들의 몸에서는 아미트립틸린이라는 항우울제가 다량 검출됩니다. 이 약은 이하경이 2017년 불면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처방받았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시신이 무려 4년 동안 여행 가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물로 인해 바로 사망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잠들게 하거나 기력을 약하게 만든 뒤 다른 방식으로 살해된 건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이나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하경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였다고 말합니다.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과일 주스에 알약을 읍게 넣어 건넸고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마신 뒤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행동은 더 충격적인데요. 그녀는 아이들의 시신을 직접 옮깁니다. 작은 몸을 여러 겹의 비닐 봉지로 감싸고 단단하게 묶어요. 그리고 시신을 접어서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 뒤 가방을 닫고 다시 비닐로 감싼 다음 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버립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들었던 바로 그 여행 가방, 경매에서 발견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또 하나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여행 가방들이 2018년 6월 30일 보관함에 맡겨졌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요청했을 당시에는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하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그날 그녀가 실제로 보관함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아이들은 2018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하경은 놀라운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집 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사업체 비용까지 모두 지불합니다. 그리고 한국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돌아올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녀는 이후 법적으로 이은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미용 시술과 화장품에 상당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게 단순히 자신을 돌보고 더 나아 보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외모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이 사망한 이후 몇 달 동안 그 분야에 꽤 큰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4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기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녀가 2021년에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났고 그 남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자 뉴질랜드 경찰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미 그녀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녀를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그녀는 결국 체포됩니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그녀를 구금했고 뉴질랜드 측과 긴밀하게 협조했습니다. 절차는 매우 신속하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뉴질랜드로 송환되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이하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진술을 바꿉니다.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였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5년 9월 시작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녀가 일반적인 범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정신적 문제로 인해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 이 판단이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하경은 또 하나의 주장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죽인 직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실패한 직후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고 자신이 한 일을 바로 후회했다고요. 스스로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삶을 다시 시작했고 이름까지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과 혐오감이 컸다는 거죠. 그녀는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은 극심한 우울 상태에 있었고 언젠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남겨진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 역시 결국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 말해요.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고아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녀에게 고아라는 건 불행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역시 희망적일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 혹시라도 충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이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녀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 이안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녀의 상태는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녀가 법정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공간에서 재판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녀를 직접 볼 수 없었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만 법정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를 변호한 2명의 국선 변호인은 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그 의사는 오랜 시간 그녀를 평가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하경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마치 다른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안에서 그녀는 어떤 출구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 그녀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를 단 한순간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에게는 그런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현실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의 변호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하경은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 이하경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측은 그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니까요. 환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녀가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2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증언은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주 엄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인 증거나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오직 피고인의 말에만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하경은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우울증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질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중증, 조현병 같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사건 당시 실제로 정신병적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죠. 우울증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면제받을 수준이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라는 건데요. 그녀는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고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차분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검찰 측 정신과 의사 역시 이하경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녀가 정신병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실과 증거를 따라가면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건 오직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매우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 즉 그녀는 아이들을 죽인 직후 시신을 숨길 방법까지 이미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요. 이름을 바꾸고 외모까지 바꿉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후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해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녀의 범행 동기까지 이렇게 설명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뉴질랜드에 있는 그 보관함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돈을 송금해야 했고 그렇게 4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무려 하나 1,400만 원에 달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매달 그 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관함 요금은 무조건 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들어있는 그 여행 가방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요금이 미납되었고 그 결과 보관함 안의 물건들은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입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숨겨졌을까요? 몇 년이 더 흘러도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나와 민우, 이 두 아이는 무려 4년 동안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진 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정의는 늦게나마 이루어집니다. 배심원단이 평일을 시작한 지 단 3시간 만에 그녀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형은 가석방 없이 최소
17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그녀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었고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정말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관련된 사건은 언제나 힘들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끔찍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생 아이들을 잘 돌봐온 것처럼 보였던 사람,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해주던 사랑 많은 엄마였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고 잠들기 전 엄마가 건네준 과일 주스를 받았을 때를요. 아마 아이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엄마가 오늘은 과일 주스도 주네. 보통 잠들기 전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건 금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단 한순간도 그게 자신의 삶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스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니, 자신이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잔을 비우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나는 당시 겨우 8살이었고 민우는 6살이었습니다. 이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죽인 뒤 차가워진 그 작은 몸을 안고 접어서 여행 가방 안에 넣고 그리고 그 상태로 무려 4년 동안 창고 보관함 안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떠올리면 말 그대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녀가 이후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